옥탑방TV 시작합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조선일보 비리 의혹입니다.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경연대에 대한 조선일보의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특히 정의경연대 회계 문제와 안성 쉼터에 대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럼 너희는 얼마나 깨끗한지 알아보자 라는 취지에서 준비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대부분부터 알아보죠. 1919년 3월 1일 일제의 식민 지배에 맞서 조선인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3.1운동을 계기로 일본은 더 이상 힘만으로는 조선을 통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강압적으로만 하던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계획을 바꾸게 됩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친일 언론인과 친일 지식인을 키워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말로 된 신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매일신보입니다. 하지만 매일신보만으로는 조선인들을 회유할 수 없다고 판단해 친일신문 하나, 민족신문 하나를 더 내기로 합니다. 이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인 것이죠. 조선일보는 1920년 3월 5일 개정실업 친목회에 의해 창간되었습니다. 회원 중 대표적인 인물로는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데 관련된 조중웅, 을사오적 이완용, 정미칠적 송병준 등이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친일파 신문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이 일본의 정책을 알기 위해서라면 매일신보를 보지 조선일보를 보지 않았던 것이죠. 무튼 조선일보는 창간 이후 춘추 전국시대를 겪습니다. 초대 사장은 대정실업 친목회의 부회장인 조진태였습니다. 하지만 경영난으로 인해 정미칠적 송병준에게 경영권을 매각하게 됩니다. 이후 또다시 경영의 어려움을 겪은 송병준은 조선일보의 경영권을 독립운동가 신서구 선생님께 매각하게 되죠. 독립운동가가 조선일보의 경영권을 확보한 덕분에 조선일보가 반일 민족주의의 신문으로 점점 자리 잡아가나 했는데 조선일보의 춘추 전국시대에 마침표를 찍을 인물이 나타나게 되죠. 바로 강흥모입니다. 강흥모는 1922년 동아일보 정주지국 지국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다 1924년 금강업에 뛰어들어 금맥을 발견하고 벼락부자가 됩니다. 이후 조선일보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1933년 7월 조선일보의 사장 자리에 오르게 되죠. 자, 이제 빌드업은 끝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조선일보 비리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1933년 강흥모 사장의 취임 이후 조선일보는 본격적으로 친일파 신문으로서 활약합니다. 1933년 12월 24일자 사설에서 일본 황태자 탄생에 맞춰 새롭게 탄생하신 황태자 전하께없어 건전하게 자라시와 후일에 일본을 세계의 문화와 평화에 따라서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큰 공헌하는 큰 힘이 되도록 하시는 영주가 되시옵소서 하고 축원을 올린다고 적었습니다.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의 폭탄 투척 사건을 흉행으로 보도했으며 1937년부터 1940년까지 매월 1월 1일이면 일왕의 부부의 사진을 신고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1940년 8월 조선 총독부는 일제의 충성을 맹세한 조선일보를 폐간시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에 대해 조선일보 방우영 전 사장은 민족의 존립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다가 조선일보는 끝내 폐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창간 100년을 맞아 발행한 민족과 함께한 세기에서는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이 방우모 사장을 만나 매일신보와 통합하는 것이 어떠냐며 자진 폐간을 종용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결속하여 자진폐간 반대 투쟁에 합심할 것을 약속한 뒤 신문을 계속 발행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주장은 사실일까요? 2012년 공개된 조선 총독부 비밀문서 해제집에 그 진실이 있습니다. 이 비밀문서에는 조선 총독부가 조선일보, 동아일보 두 신문사 사장과 접촉해 폐간 문제를 협의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문제에 따르면 이스아시 코이치로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이 조선일보 사장 방흥모를 경무국 관사로 불러들입니다. 이 자리에서 경무국장은 방흥모에게 조선일보를 폐간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흥모는 폐간 방침에 순응하겠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틀 후인 12월 24일 방흥모는 총독부 경무국 도서과장을 만나 폐간에 따른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는데 방흥모는 폐간 각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조선 총독부의 6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동아일보와 함께 폐간할 것. 둘째, 본사 발행 잡지는 계속 발행할 것. 셋째, 폐간 당일까지 협의를 급비로 할 것. 넷째, 종업원 취직, 전직 수당 지급에 유감을 없도록 할 것. 다섯째, 건물 포함 100만원을 양도할 것. 여섯째, 장래 교육, 사회사업 활동에 원조할 것. 방흥모 사장의 요구사항 중 폐간 당일까지 협의를 급비로 할 것과 건물을 포함 100만원을 양도할 것이라는 항목이 눈에 띄는데요. 실제 조선 총독부는 방흥모 사장과의 협의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조선일보에서 발행 중이던 잡지인 조강, 소년, 여성은 계속 발행할 수 있도록 허가했으며 폐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또한 조선일보 폐간을 대가로 80만원의 보상금을 방흥모에게 지급했습니다. 당시 비행기
무기 한 대 값이 5에서 10만원이었다고 하니 엄청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 것이죠. 일제는 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조선일보, 동아일보 폐간하려 한 것일까요? 큰 틀에서는 언론을 통폐합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당시 침략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물자가 부족해졌고 신문 지면이 획일화된 상태에서 굳이 조선, 동아, 매일신보 등 한글 신문을 3개나 발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에 언론은 통폐합한 것이죠. 해방 이후 조선일보는 1945년 11월 23일 복刊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일제 강점기 친일 행위를 반성하지도 사죄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선일보 창간 100년 특집 신문에서 3일 정신을 계승한 민족지로서 민족의식을 높이는 데 앞장섰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말 보급에 힘을 쓰며 일제에 저항했다가 수차례 정간을 당하고 심지어는 일제 탄압으로 폐간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선일보와 군부 독재 권력 사이의 유착 관계입니다. 조선일보는 1961년 5.16 쿠데타 당시 포회에서 군부 쿠데타라 명명했지만 이틀 뒤인 5월 18일 쿠데타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12월 사설에서는 저항할 바를 몰라 방황할 뻔했던 대다수 국민들에게 극히 축복스러운 일이라며 박정희를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듯 조선일보가 박정희를 찬양하면서 조선일보와 박정희를 둘러싼 유착은 60년대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코리아나 호텔을 둘러싼 일본 차관 특혜 제공입니다. 1964년 대한민국과 일본 국가 간의 기본 관계를 위한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1961년부터 김종필 당시 중앙정부 부장이 비밀리에 진행한 한일협상의 내용이 알려지자 1964년 국내에서는 한일협정 반대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한 김종필에 대해서 국민들은 제2의 이완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난을 받으면서도 끝내 3억 달러를 받으며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를 매듭지었는데요. 한일협정 이면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원래 한국은 전쟁이 가해자였던 일본의 식민지이자 최대 피해자로서 배상을 받을 국제법적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951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의 주장에 동조한 미국은 한국에 대해 교전 당사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내외에서 목숨 바쳐 싸웠던 독립투쟁을 아무것도 아닌 일로 치부해버린 것이죠. 당시 일본은 경제 호황과 성장으로 생기는 과잉생산물에 대한 처리가 필요했고 때문에 한국이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정권 유지를 위해 자금이 필요했던 박정희 군사정권은 일본의 도움과 원조를 구걸했고 일본은 그 대가로 한국 정부의 재산권과 배상 청구권을 포기하게 만든 것이죠. 한일협정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 국민 간 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한다. 일본이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적반하장식 경제보복을 펼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어때요? 위안부 협정이랑 너무 똑같지 않나요? 아무튼 이렇게 한일협정은 체결되었고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경제 차관 형태의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후 1968년 5월 조선일보와 박정희 권력 사이에 주목할 만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조선일보가 코리아나 호텔을 짓는데 일본으로부터 400만 달러에 달하는 상업 차관을 들여온 것이죠. 당시 환율로 따지면 380억가량의 차관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큰 금액인지 감이 오시죠? 또 그때 시중은행의 금리가 연 26%였는데 조선일보가 부담한 금리는 7%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조선일보에 굉장한 특혜를 준 것이죠. 이후 조선일보는 끊임없이 몸집을 불려나갔습니다. 전두환 군부 시절 조선일보 사주 방우영은 전두환의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입법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전국지 규모의 언론사 사주로서는 유일했죠. 사실 언론사가 국보위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NSC에 조선일보가 들어간 것이죠. 이것은 조선일보가 신군부와 밀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있던 시기 신문 1면에 전두환 또는 전두환 부부 가족 사진을 크게 실었습니다. 일본 천황 사진도 새해 첫날이면 그렇게 가져다 쓰더니 이 정도면 뭐 간도 쓸개도 없. 무튼 조선일보는 이렇게 군부 세력에 밀착해 민주화를 이루려는 시민들을 폭도, 좌경, 용공 세력으로 매도하고 군부 독재를 찬양해가며 초고속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마지막은 통일과 나눔, 재단 문제입니다. 2014년 새해 대통령 박근혜가 뜬금없이 통일은 대박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기다렸다는 듯이 통일은 미래다 라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이 탄생했습니다. 재단의 이사장은 친박 핵심 인사였던 안병훈 전 조선일보 부사장이었습니다. 그는 1975년 박정희 독재정부 시절 청와대 출입기자였고 당시 영예 박근혜와 주말 테니스를 치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당시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 반강제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관제펀드라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박근혜는 탄핵이 되었고 통일대박 구호와 함께 통일나눔펀드는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모아진 통일나눔펀드 3,317억이 어떻게 모금되었으며 어디에 쓰여졌고 얼마나 남았는지는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 역사 100년, 조선일보는 지난 100년의 역사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3.1 운동으로 태어나 불의한 시대에 저항했다. 조선일보는 광복 이전엔 일제, 이후엔 권위주의 정부, 북한의 세습과 독재에 맞서 싸웠다. 운동권 좌파의 배당과도 맞섰다. 진실을 수호하기 위해 시대에 맞섰고 시대를 이끌어온 100년이었다. 이 뭔 개소리야! 조선일보는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을 수호하기 위해 진실에 맞섰으며 수많은 민주 시민들을 탄압하는 데 부역했습니다. 밤의 대통령이라 불렸던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고 또한 마음에 드는 정권을 세울 수도 있다고 자신해왔습니다. 하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 조선일보는 국민들로부터 거센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비리와 거짓으로 얼룩진 조선일보는 지금 당장 폐가 나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은 조선일보 비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조선일보 최악의 뉴스 탑5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